오늘 방송은 내적 성장 프로젝트, 지난번에 1탄 했었죠. 1탄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내 안의 가시라고 해서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내가 종속돼서 계속 가시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뺏기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곳에 집중을 못하고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내 안의 가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때 또 우리가 좋은 영화 2가지 함께 했잖아요. 굿윌 헌팅하고 그리고 김종욱 찾기 그렇게 함께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가시가 그럼 과연 정확하게 뭐야? 나는 그 가시를 어떻게 구분하고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그게 참 우리한테는 무언가 정확한 언어로 되지 않으면 잡히지 않아서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 안에 있던 가시, 그것을 여러분에게 내면의 아이, 아직 성장하지 않고 울고 있는 아이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어른이면서 이렇게 다 성장했는데 그 성장한 모습이 겉만 어른이고 속에는 어린아이를 갖고 있는 채, 그 어린아이가 무엇인지 모른 채 그렇게 어른이 돼서 살고 있을 때가 많아요. 내면 아이란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처음 들어보셨다니까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해 가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면요. 네, 고마워요.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이 책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자기 앞에 생. 네, 표지만. 맞아요. 유명한데 근데 읽어보진 저도 못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제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에 어떤 부분을 제가 발췌했어요. 그 부분에 자기 앞에 생 그 책에 어른이 되어도 많은 사람들이 배앓이를 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세상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 별 이유 없이 짜증나고 괜스레 우울해지면서 까칠하게 행동하게 된다. 인간은 외로울 때면 어김없이 나를 돌아봐주고 돌봐달라며 흐느끼는 아이가 된다. 프랑스에서 활동한 소설가 로맹가리의 자기 앞에 생. 근데 여기 보면 에밀 아자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로맹가리가 자기가 어떤 상을 탔어요. 이미 굉장히 명성을 얻었는데 이 자기의 실력이 진짜인지 막 그거에 대한 자기 정체성 혼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에밀 아자르라는 가명으로, 예몽으로 또 소설을 발간했는데 이것도 또 최고의 상을 탔어요. 그래서 2번의 그 상을 탔던 최초의 사람이에요. 몰랐겠죠, 심사위원들은 같은 사람인지. 그래서 로맹가리의 자기 앞에 생에서는 주인공이 타인의 관심을 받고자 복통과 발작을 일으킨다. 타인의 관심을 받고자. 그래도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자 주목을 받기 위해 상점을 돌아다니면서 토마토나 과일 따위를 슬쩍 하기 시작하고 걸리기를 기다린대요. 왜? 주인이 따귀를 때리면 꺼이꺼이 울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한다.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무언가 얼그러진 자기 내면에 무언가가 있는 거죠. 관심받고 싶고 나한테 무언가 다른 사람들이 집중해주길 원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것에서 혼자 어린아이가 삐뚤어져서 이런 행동을 하면서 관심을 받기를 원해요. 이게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과연? 자, 다음 화면을 한번 볼게요. 이 책이 내면 아이에 대한 좀 정통한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라고 해서 존 브래드쇼라는 분이 지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의 표지가 되게 재밌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부가 결혼하면 둘이 하는 것 같죠? 라고 얘기해서
둘이 하는 건 아니죠. 친정과 시댁, 양가가 함께해서 양가의 문제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족과 가족이 결혼하는 거니까 둘만은 아니고 좀 복잡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렇대요. 여자와 남자가 만나는데 둘이 만나는 게 아니라 여성 안에 있는 울고 있는 내면 아이, 남성 안에 있는 울고 있는 내면 아이, 아직 자라지 않는 미성숙한 아이 둘이 그 어른의 몸으로 합쳐서 넷이서 결혼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결혼 생활하다 싸울 때 어떤 걸로 싸워요? 어른답게 싸우나요? 진짜 별거 아닌 거 유치한 걸로 싸우죠? 아이와 아이가 싸우는 거예요. 자라지 않은 아이와 아이가.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그 안에 정말 내면 아이가 무엇인지 좀 알게 되는데요. 다음 장을 보게 되면 이 존 브래드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분은 가족 치료사이면서 내면 아이 치료사 전문가예요.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그 신부 수업을 받던 브라이드 말고 카톨릭의 신부가 되고자 했던 그런 분이고요. 또 여러 가지 학위를 취득했어요. 신학, 심리학, 영성 분야에서 3개의 학위를 취득한 분이고요. 이 내면 아이 치유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리고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를 연속 기록하면서 전 세계에 알려진 분이에요. 존 브래드쇼라는 분의 그 얘기도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텐데 이 이야기가 그냥 오늘 여러분들이 내면 아이란 얘기를 못 드렸을 뿐이지 이런 소재로 된 영화나 드라마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만한, 보지는 않았어도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내면 아이에 관련된, 그 치유에 관련된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노희경 작가의 괜찮아 사랑이야 라는 드라마가 있었던 거 아세요? 누가 나왔을까요? 선남선녀가 나왔는데 공효진하고 맞아요. 조인성. 네, 그렇게 나왔고요. 또 그 엑소의 디오 아시죠? 엑소의 디오라고 있어요. 엑소를 모르는 세대구나. 중학교 고등학생들은 엑소하면 막 이러는데 엑소의 디오라는 멤버가 첫 연기를 했는데 여기서 너무 연기를 잘해서 그래서 호평을 받았던 그런 드라마예요. 근데 노희경 작가 하면은 인간 애에 대한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분이 만든 이 괜찮아 사랑이야가 왜 유명했었는지 한번 첫 화면을 보실 텐데 약간 심쿵하는 부분도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난 자기들이 정신과에서 말하는 집착, 편집, 강박 집착, 편집, 강박 이런 거 다 갖고 있대요. 본인이. 그런 신경증을. 그게 왜 싫어? 근데 그게 왜 싫어? 라고 물었죠. 전문날 최우랑 너무 크게 말을 하더라고. 어떤 장면을 목격한 나는 거예요? 엄마가 20년 넘게 다른 남자랑 불륜하는 걸 봐서 섹스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정말 이상하고도 끔찍한 병을 알 수 있다. 엄마가 20년 동안 불륜하는 걸 지금은 좀 지켜봤대요. 나아. 전에는 키스, 잠자리 뭐 이런 거 생각만 해도 막 심장이 뛰다 못해. 트라우마가 있는 숨이 거예요. 막 가빠지고. 그런 애정에 대한 표시를. 야, 그걸 그냥 가볍게 어떻게 하니? 왜 못해? 심쿵 장면이죠. 갑자기 들이댔어요. 조인성이 갑자기 입술을 들이댔습니다. 근데 조인성님께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죠. 뿜지 마시고. 근데 용서할 수 있어요. 네, 모두 다 용서합시다. 네. 근데 공효진의 역할이 지혜수란 역할인데 정신과 의사예요. 근데 자기 내면의 그런 강박, 약간의 그 불안증? 뭔가 이렇게 긴장하고 그런 상황 되면 그걸 거부하고 긴장하는 걸 갖고 있는 걸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물리칠 수는 없어요. 20년 동안이나 그 어린아이가 그 엄마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런 남자라는 건 나쁜 거야. 남자와 어떤 애정을 서로 행위로 하면은 그거는 죄야.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 공효진과 그 다음에 이 조인성은
어떤 일을 겪었을까? 그걸 그 다음에서 한번 볼게요. 도서 공모 마감까지 글 부지런히 쓰고 다음에 만나면 맛있는 거 먹자. 네. 자기에게 팬심을 보이는 이분이 유명한 작가거든요. 스릴러 같은 작가예요. 근데 조인성에게 자기도 작가 되고 싶다고 왔던 강우라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와 친해져서 그 아이 집을 찍어서 데려다 줬는데 저렇게 가족이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 폭행 장면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서 대신 막아주고 아버지를 때려주고 막 그렇게 하죠. 근데 그 순간 자기의 예전에 저렇게 자기 부모님한테 똑같은 장면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내요. 저 안에 무의식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는데 이 아이의 가족을 바라보면서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폭력을 당하는 근데 돌덩이를 주고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했던 이 아이를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엄마 데리고 도망가라고 지금 그러고 있지 말고 도망가라고 하죠. 강우가 엄마를 부축하고 엄마가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도망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본인 아버지를 막느라 마구 맞아요. 마구 맞으면서 또 예전에 자기의 모습과 겹쳐요. 자기가 이랬던 적이 있는 거죠. 자기 안에 그런 상처, 트라우마가 그대로 기억이 납니다. 여기 이 드라마에서 조인성은 굉장히 잘 나가는 작가인데 그 작가가 유명해서 뭐 TV에도 출연하고 굉장히 유명해요. 라디오에도 출연하고. 근데 이 작가는 스릴러문 무슨 범죄물 이런 거 굉장히 재밌게 잘 써요. 그다음에 김영화가 떠오르지. 아, 김영하도. 네, 잘 쓰는데, 이 사람은 되게 겉으로 볼 때, 스마트하면서 굉장히 쿨하고 당당해요. 굉장히 당당하고, 자기에게 찾아온 이 아이에게도 막 조언을 잘 해주고 그래요. 너 언제까지 써? 막 이러면서 또 잘 돌봐주고 하는데, 이렇게 가족을 보면서 트라우마를 딱, 이렇게 떠올리게 돼요. 근데, 여기서 좀 놀라운 거는, 이 아이가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자기였어요. 이 아이가 실제로 있다고 본인은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온다고 그 아이와 얘기하고 잘 돌봐줬는데 막 이렇게 저렇게 조언도 해주고 같이 뜀박질도 하고 막 이 아이가 뭐 연애 잘 못한다고 그러면 막 도와주고 이런 일을 했는데 사실은 정신분열증이 있는 환자였어요. 그래서 자기 혼잣말을 하고 그렇게 있다고 믿고 그 아이와 함께 다녔던 거예요. 영화가 뭐죠? 네. 내시 박사. 내시 박사? 뷰티풀. 네. 그 안에 또 정신분열증이. 정신분열증이라는 게 100명 중에 1명 정도 꼴로 있는 거라서 아주 드물진 않아요. 근데, 그런, 스스로 그렇게 이제 힘들면은 뭐, 가서 상담을 하거나 약을 먹거나 해서 진정시킬 수 있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되려면 자기 안에 무언가와 화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 아이를 통해서 막 이렇게 뭔가 도닥이고 있었어요. 자기는 그 아이가 진짜 있다고 생각했고, 그랬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어떤 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은 과정을 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강사가 된 분, 김창옥 교수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가 귀가 좀 안 좋으시고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막 이제 노름하시고 집에 오면 엄마한테 폭력을 행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집안은 돌보지 않고 굉장히 본인은 막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다니시면서 밖에 나가서 무언가 즐겁게 하고 집에 와서 엄마는 패고. 근데 그때 아주 어렸던 김창욱이라는 꼬마는 엄마를 지켜주지 못하고 맨날 도망가고 그 도망갔던 것이 어른이 돼서 내가 그랬구나 하고 자책감을 느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자기 얘기도 하게 되고 점점 치유도 되고 성장도 되셨겠죠?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내면 아이는 한꺼번에 모두 다 해소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장면을 보시면 그분이 얘기했던 제가 쌍둥이 아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있거든요. 7살이 됐죠. 조금 근데 크게 해주시면. 엄마한테 사랑을 많이 받은 게 딸에게 갔어요. 은혜에게. 네. 그래서 이상적 사이예요. 집에 가면은 이제 막 아빠 하고 막 이렇게 달려오면 딸한테 너무 잘한다. 진짜. 이렇게 하는. 네. 그리고 이름도 거의 부른 적이 없어요. 공주님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우리 공주님이라고. 근데 이 쌍둥이 아들이 딱 태어났는데 제가 얘네들이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아버지하고 이게 없잖아요. 저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인지를 못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아들하고는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배로 먹먹함이 오고, 그러니까 이제 얘들한테는 말투가 이렇게, 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뭐 다쳐도 그러면 은혜야, 어디가 다쳤어? 막 이러는데 딱 해병대. 뭐야? 문제가 뭐야? 군대 갈래? 기합 받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들들한테는. 그러니까 어색해서도 나가고, 뭐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저에 대한 자괴감이 계속 들죠. 아, 난 참 좋은 아빠가 아니고 남들한테 소통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애들이 크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어린이집 가서 다른 애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아동하고 상담해 본 결과 아버지하고 사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보고 어린이집에 상담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소통에 대한 상담받으러. 나 지금 소통 강사인데, 나 지금 대한민국 소통 강사. 제가 진짜 이게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내가. 근데 이제 애들이 말을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하나씩 나타나는 거예요, 수면으로. 저를 아빠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면 은혜가 빡 뛰어나서 막 아빠 하고 막 안기는데 쌍둥이들은 둘이 옆에 이렇게 있다가 제 눈치를 보고 은혜 아빠. 제가 처음에는 뭔 소리야 이게. 뭐라고? 그랬더니 은혜 아빠. 저보고 은혜 아빠라고. 그러니까 제가 은혜를 너무 편애하니까 자기들한테 야 정신 안 차려. 4살이야. 4살이야. 스스로 알아서 못해. 똥 싸고 스스로 닦고 4살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은혜한테는 은혜야 이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렇게 되고 그리고 말을 못할 때는 문제가 저쪽에 있었다가 말하니까 이제 문제가 수면으로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이거 문제다. 이건 큰 문제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난 아버지하고 얘기해 본 적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 게 아버지 정서인지도 모르겠고 은혜한테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받은 게 반사적으로 나간 거고 쌍둥이 아들한테는 아버지한테 받은 게 그냥 반사적으로 나간 거고 누구한테 잘해주려고 한 적 없고 누구한테 나쁘게 하려고 한 적 없었어요. 근데 이건 문제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클수록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선배가 후배를 막 때리면서 기술을 가르쳤어요. 그럼 그 사람은 때리고 욕하면서 가르친 게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긴 자기 선배한테 그렇게 수년, 수십 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좋게 하려고 하면 어색한 거예요. 이거 이상해 이렇게. 그래서 연기를 해야 진짜 자연스러움으로 돌아간다. 그러니 어색하더라도 하자. 이것이 맞다. 그리고 이제 연기 들어갔죠. 내야 일로 와. 머리 이렇게 한 번씩 빨아줘. 한 3개월 연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바뀐 거예요. 은혜 아빠라고 안 불러요. 김창호 아빠라고 부르더라고요. 김창호 아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신분 상승. 네. 그러다가 또 연기를 3개월 또 했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아빠라고. 네. 저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 제 어떤 경험이랑 딱 이렇게 순간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왜 그렇게 안 받아보면 어색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맞은 아이는 맞으면서 키우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근데 저는 사랑한다 뭐 예쁘다 이런 얘기 안 들어봤으니까 맨날 맞으면서 컸기 때문에. 근데 전 아동학을 했기 때문에 알아. 아이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는 걸. 근데 나는 너무 어색한 거야.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막 이렇게 뭔가 하려고 그러면 되게 오그라들어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근데 정말 고민하다가 그 연기했다고 했잖아요. 그 연기했다는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저는 그 아이한테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너 너무 사랑해 하고 껴안아주는 게 아이한테 너무 좋다는 걸 알았는데 그걸 죽어도 못하겠는 거예요. 막 너무 간지러워서. 그래서 그거를 막 결심했어요. 연습했어. 애가 오기 전에. 그 다음에 애가 오고 나서 일단은 이러면서 부른 다음에 일단 안았어. 안고 이거 안는 것도 어색해. 이렇게 꽉 안는 게 아니라 뭐가 이렇게 어색해. 어색하면서 안고 나서 사랑해 하는 게 처음에 너무 어색한 거예요. 사랑해 이렇게 하기를 시작해서 그걸 진짜 연습했어요. 연습하고 나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익숙해지면은 그게 감정이 나도 좋잖아요. 좋으니까 이게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스스럼 없거든요. 이제 다 커가지고 등치는 나보다 더 큰데도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꽉 안는 게. 근데 처음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이 장면을 보면서 그때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받은 대로 내 안은 그렇게 자란 아이가 있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었구나. 그러면 다음 장 한번 볼게요. 네, 제가 예전에 이 무의식에 대한 거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융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해부해 놓은 거예요. 네, 여기 보면은 요 위에 있는 게 의식이에요. 내가 의식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안에 엄청나게 큰 것이 무의식이거든요. 지금 행복은 혼자 오지 않는다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끼리 등 위에 올라탄 머리에 올라탄 개구리 정도 사이즈. 이건 코끼리 무의식이 이렇게 크다. 근데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내면 아이란 것은 어디쯤에 존재하는 것일까? 이 무의식에 당연히 있겠죠. 무의식 안에. 내가 예를 들어 커다랗게 충격을 얻었어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격이란 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주 심한 거는 정말 아까처럼 엄청난 폭력, 부모한테 뭐 폭력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뭐 커다란 사고를 당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엄마가 나를 떠나버렸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엄청난 충격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아주 어릴 때인데 배가 고파서 막 울었어. 근데 엄마가 미숙하니까 나를 둥기 하면서 밥은 안 주고 계속 깍꿍하고 막 간지럽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좌절되잖아요. 그것도 내 속에 욕구 불만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것도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들도.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요즘 맞벌이 육아하는 분들 많으니까 일하러 나가잖아요. 그럼 아주 어린아이인데 좀 엄마 손이 필요할 때 주 양육자가 이 사람 저 사람 옮겨 다닐 수 있죠. 그러면 이 아이는 그 속에서 뭔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나는 누가 따뜻하게 안아주지? 나 여기도 불안하고 저기도 불안한데?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부모는 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그 아이한테 어떤 아이한테는 큰 충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라우마는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상처로 남고 충격으로 남아요. 그래서 무의식 안에 이제 분열이 되는 거죠. 무의식 안으로 들어가서 분열이 되는데 그 중에 좀 내가 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무의식은 약간 그것을 승화해서 페르소나처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뭐 쿨한 사람이야. 난 그런 거에 상처받지 않아. 이렇게 좀 강하게 그렇게 이제 밖으로 표출될 수 있는데 정말 아팠던 거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도 모른 채 이렇게 묻혀서 그게 뭔지 모르고 꾹꾹 눌려서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림자 저 안에 정말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게 그 감정이 이제 속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 꾹꾹 눌러다 하면 저 안에 거는 못 알아보잖아요. 이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은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구한테 계속 협박을 받는데 나는 그 협박이 반복된다던가 누구랑 이별을 하는데 나는 그 이별을 반복한다던가 나는 교통사고가 나는데 그 사고를 반복한다던가 이게 나도 모르게 아니면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데 그 감정이 반복된다던가 나는 애인과 항상 버림을 받는데 그 버림받는 게 반복된다던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반복되는 거에 주목을 하다 보면 저 안에 무의식 속에 무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알지 못하도록 너무 아팠으니까 저 안에 꾹꾹 눌러 담은 거죠. 근데 반복된다는 건 뭐냐면 그 안에 뭐가 있다. 알아채라. 나를 좀 알아줘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은 알아챌 수가 없는 거예요. 눌려있기 때문에. 아까 그 조인성이 디오. 이름이 강우를 만나죠. 정신분열로 만나긴 하지만 만나면서 그 아이를 통해서 자기 속에 저 안에 눌려있던 어린 시절의 그 폭행을 기억해내잖아요. 그렇게 기억해내는 데는 어떤 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뭐 버림받건 협박을 받건 나는 계속해서 평가를 받건 누구와 헤어지게 되던 이런 어떤 것들이 된다면 그거를 치유하고 그 감정을 해결하면은 이게 이제 좀 나아질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물건을 계속 잊어버리는, 계속 어디 쿵쿵 받고 이런 게 되게 많이 반복됐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없어졌거든요. 그 반복되는 건 무언가 있다는 거예요, 저 속에. 어지르는 건 어떻게 되나요? 어지르는 건 괜찮아요. 그건 상처가 아니었나 봐요. 네. 아직 덜 치유된 게 있을지도 모르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그 트라우마 충격은 뭐 성폭행, 폭력, 버림받은 이런 큰 거 아니어도 뭔가 내면에 있을 수 있다. 그거는 무엇일지 모른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내 안에 한 가지의 내면 아이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내면 아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치유하고 나면 조금 좋아지고 또 무언가를 발견하고 치유하고 나면 또 좋아지고 그러니까 내가 반복되는 어떤 감정적인 나쁜 상태 이런 거를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어느 순간 확 감정의 어떤 무언가가 턱 오면서 장면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 그 장면이 턱 오는 거죠. 나 그때 그랬나 봐 이런 식으로 오는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게 오게 되면은 이해를 하죠. 근데 여기서 내면 아이란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트라우마는 커서도 생기잖아요. 큰 교통사고를 당한다거나,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거나, 그렇게 올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한 내면 아이는 아주 저 속에 있는 아이기 때문에 7세, 8세, 그 이전, 아니면 10세 이전. 그래서 내 그 자아관이 성립되기 이전에 그 안에 숨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다음을 한번 볼게요. 존 브래드쇼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내면 아이를 치유하는 과정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가족들을 둔 그런 어떤 나한테 상처를 준 가족을 둔 모습이 이렇대요. 상호 의존성이 있대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게요. 다음 장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가족 중 한 사람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럼 그 가족 구성원들은 그 알코올 중독인 된 아버지가 집에 와서 뭔가 깽판을 치는 거를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항상 뭔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약간 자기를 보호하거나 가족을 보호하거나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의존을 하면서 어떤 아이는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한 영웅 역할을 하고요. 어떤 아이는 그 엄마나 다른 동생들을 돌보는 유모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그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대리 배우자 역할도 누군가는 하고요. 가족 중에. 그리고 누군가는 가장의 역할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족이면 그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그 가족의 모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해결이 안 되니까.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 중에 하나가 희생자 역할을 하는 사람도 생긴대요. 그러니까 아까 조인성의 강우는 희생자 역할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나는 거기서 도망치고 싶고 뭘 할 수 없는데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 이렇게 희생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조인성의 형은 아마 아버지한테 위에도 가하려고 하고 뭔가 힘을 쓰려고 하고 대항해서 이렇게 뭔가 좀 그 상황을 어떻게 하려고 했나 봐요. 그러면서 그 아이 속에 내면에 폭발적인 게 있어서 감옥에도 가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그렇게 그렇죠. 아버지는 그렇죠. 형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인성은 너무나 유명한 작가가 됐지만 누군가와 사랑의 감정이 싹트거나 기분이 좋을 때가 되면은 그러면 그 아이가 나타나요. 내면 아이가. 그러니까 죄책감이 드는 거죠. 나 혼자 행복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드는 거겠죠. 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음을 보면은 이 영화도 그런 내면의 희생자가 있습니다. 샤인이라는 영화인데요. Rachmaninoff. 명작이에요. 이 영화도 꼭 보셔야 되는 Monumental. 거고요. Hardest piece you could ever play. No one's ever been mad enough to 데이비드 identify 헬프갓이라는 천재 피아니스트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이 아이를 피아노를 시켜요. 강압적으로. 근데 이 아이도 피아노가 좋았어요. 그래서 계속 하죠. 그래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하고, 네,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너무너무 어릴 때부터 그 곡을 연주하게 하고 싶어 했던 라흐마니노프의 협주곡 3번 교향곡을 연주하고는 그 청소년 때 아이가 완전히 기절하면서 쓰러지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으나 아버지가 그 아이를 안 받아주면서 정신이 조금 이상해져요. 그러면서 아이로 퇴행해서 아이처럼 이렇게 팬티 입고 다니고, 아이처럼 이렇게 쿵쿵거리고 다니고, 아이처럼 빨가벗고 물놀이하고 트램블린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천재성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숨긴 채, 왜냐하면 정신분열이 피아노 치다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요양소 같은데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그때부터 의사들이 피아노를 못 만지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음악은 좋아하나 피아노를 못 만지고 너무 아이처럼 퇴행하고 말을 막 빨리 반복하면서 이렇게 어눌하게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한테 진짜 이 사람을 이해해주는 사랑의 사람이 오고요. 그러면서 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고 해피엔딩이에요. 근데 이 아기가 실화였다는 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이걸로 아카데미상을 휩쓸기도 했거든요. 굉장히 좋은 영화고 연주도 들어볼 만하고 그래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릴 때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모습을 보여주면, 네. 드디어 연주회의 날이 요거는 밝았습니다. 아버지 전에 지휘자의 이 아이가 손에 맞춰 어떻게 시작되는 라흐마니노프 정신 이상이 되는지 그 피아노 상황이에요. 3번. 데이비스는 연습한 대로 순조롭게 연주를 해 나갑니다. 너무 아름다운데 너무 어려운 곡이거든요. 라흐마니노프 3번은. 점점 더 격정적으로 흐르는 악장. 데이비스는 음악에 완전히 몰입한 듯 보입니다. 그의 엄청난 연주가 끝나고 장내는 환호와 박수 갈채 소리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이 연주를 끝으로 데이빗은 호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매몰차게 그를 외면하죠. 아버지가 그 화가 후 났어요. 데이빗이 발견된 것은 요양병원. 그는 동생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며 말도 굉장히 어눌해졌습니다. Sister Dave.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죠. 호주에 사는 유태인 이민 가족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한테는 이런 기억이 있었어요. 본인은 그 바이올린을 하나 어디서 얻게 됐는데 그 바이올린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막 집에서 연주하면서 막 그거 하는 게 낙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놀고 있는 아들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부셔가지고 태워버렸나?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트라우마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 음악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 아들한테 음악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음악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며 음악을 꼭 해야 되며 막 이렇게 아이한테 그런 걸 막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는데 딸들도 있고 하지만 이 아들이 굉장한 그 재능이 있어서 그 피아노를 막 시켜요. 그런데 그 아들을 이 아버지가 어떻게 꽁꽁 올가맸는지 어릴 때부터 한번 볼게요. 데이비드 헬프갓은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에 대한 이해와 재능이 남다릅니다. 심지어 의자를 끄는 것도 박자를 맞춥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지나친 사랑도 남다르죠. 아버지는 언제나 데이비드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항상 이겨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데이비드를 혹사시킵니다.
데이비드의 아버지는 이 영화의 최고의 조연이라고 할 수 있는 라흐마니노프를 데이비드에게 가르칠 실력이 되지 않아 피아노 선생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네. 이 아버지는 이제 내가 음악에 어느 정도 정통하니까 내가 가르치겠어. 이렇게 고집을 피우다가 이 라흐마니노프를 자기가 너무 사랑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어느 정도 실력이 되니까 이걸 가르치고 싶은데 본인은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가고 그 선생님한테 맡기게 되지만 결국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콩쿠르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뭔가 계속 공부하고 싶어서 미국 유학 티켓을 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못 가게 막거든요. 그 장면을 한번 볼게요. 하지만 지나친 아버지의 사랑이 시작되고 방해를 받게 됩니다. America! We've been informed of your existence. Enough! Turn it off! Here's that. David is not going anywhere. Sorry. What are you looking at, you fools? He's not going to America. I won't. 데이비드의 아버지는 미국에서 온 편지를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데이비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가족 곁에 두기를 원합니다. 왜 유학을 반대한 것일까요? 데이비드는 자신의 상황을 더 잘 아는 로젠 선생님에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Mr. Rosen! 화장실을 들어오는 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싫을까요? 아버지는 데이비드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목욕을 시키지만 데이비드의 행동이 그만 다시 화를 내고 맙니다. 더럽다면서 그 물을 화장실 구석구석 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비드도 화가 나니까 욕조 안에서 쉬를 싸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어와서 완전히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걸 막 이렇게 온데 이제 막 벽에 다 닿게 하면서 막 이렇게 때렸죠. 그러니까 미국 유학 갈 수 있는 어떤 소중한 기회를 놓쳤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데이비드는 좌절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자기를 후원해주는 어떤 좋은 아줌마를 만나서 그 아줌마 소통하면서 조금 해소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또 콩쿠르를 나갔는데 이번에 1등 못하고 2등을 했는데도 그 실력이 너무 탁월해서 영국 왕립학교에서 또 전액 장학금으로 와라 하고 또 레터가 온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한테 보여주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다 아버지한테 들켜요. 근데 이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가버려요. 그래서 그 왕립학교를 가서 그 라흐마니노프 연주까지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연주를 왜 했을까요? 이 아이는 진짜 아버지를 그냥 떠나버린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그 권위적인 아버지에 대한 그래도 그 사랑 있잖아요. 나의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치라고 했던 그 라흐마니노프 3번을 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치고 나서 무언가 정신 혼절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더 이상 피아노 치는 게 힘들어서 호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전화를 하죠. 저 돌아왔어요. 했더니 아버지는 너무 매정하게 왜 안 받아줘? 전화를 끊고 없는 자식 치는 거예요. 나를 거부하고 나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넌 없어. 안 받. 그 다음에 아마 그런 요양소 같은 데 들어가는 생활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친 아버지의 열정, 자식에 대한 삐뚤어진 사랑, 우리의 부모들은 이 정도는 아니셨죠? 근데 어쨌든 이런 조그만 이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 피아노 장면을 보면서도 저희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7살 때, 제 7살 때 피아노를 집에 사준다는 건 대단한 각오셨을 거예요. 피아노 있는 집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욕심이 많고 피아니스트를 시키고 싶었나 봐요. 딸에 대해서. 그래서 피아노를 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닥달을 했겠습니까? 그때 우리 집 모습이 이렇게 안방, 건넌방, 이렇게 부엌이 이렇게 내려가는 부엌이 있고 옆에 무슨 손님방 같은 게 있고 중간에 네모난 화단이 이렇게 시멘트로 만든 화단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올라가야 마루가 있고 내려와서 이렇게 신발 신고 화단을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한쪽에 수도가가 있고 한쪽에 이제 재래식, 푸세식 화장실이 있고 이런 집 모양이었어요. 근데 그때 피아노가 이제 마루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치라고 막 닥달을 하세요. 그러면 치기 얼마나 싫어요. 7살, 8살 이때인데 이제 막 이렇게 치다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삐끗할 수 있잖아요? 그럼 되게 매섭게 탁 때리면서 다시 막 이렇게 해요. 10번을 하기로 했으면 그건 안 쳐주겠다 이거지. 다시 막 이래요.
그럼 그거를 이제 하다가 이제 나도 반항하고 싶잖아. 그래서 이제 안 치고 이렇게 있어. 그럼 이제 화가 난 엄마가 저기서부터 나를 쫓아와. 그럼 나는 맞으면 안 되니까 내려와. 그래서 막 마당에 그 화단을 내가 죽어라! 막 뛰어가지고 거길 도망가. 그런데 그 뒤에서 엄마가 이제 분에 못 이겨서 그 수도관에 있는 물 바가지를 갖고 나를 막 쫓아오면서 막 뿌렸던 적도 있고, 근데 내가 그게 기억이, 이게 이미지가 되게 헷갈려요. 칼을 들었던 적도 있는 것 같은 기억이 드는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런지 몰라도 칼 들고 쫓아왔던 것 같다는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내 기억엔 그래. 그러니까 그게 되게 공포스러웠던 거죠. 하기 싫었고. 그러니까 엄마는 뭐 사랑이었겠지. 잘하게 하려고 하는 거였겠지. 나는 그게 너무 공포였던 거예요. 그랬던 기억이 저한테 이제 있었던 거죠.